예,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고요. 여야도 현충일을 맞아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을 기렸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또다시 흠집이 났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념사도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단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나서 열린 행사라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945년 해방 이래 우리가 냉전의 그 가장 뜨거웠던 격전지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4강에 둘러싸인 완충국으로서 여러 가지 안보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전에 그 대응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친 희생한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들 영웅에 대한 기억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함인데 자신을 희생해서 국가를 지킨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축하느냐 이러한 그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이 그 출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여야가 있고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민주당도 공식 논평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따로 메시지를 내서 이분들의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넋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다짐을 하고 역사적 이분들의 뜻을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 승격은 여야가 합의로 다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보훈부가 이제 승격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정말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들 찾아서 지원하고 예우하는 데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기자할 때도 그렇고 좀 들어보면서 독립운동 하시고 나면은 3대가 정말 힘들다. 반면에 친일한 사람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독립투사들 그리고 6.25 전쟁 때 희생한 우리 국군 장병들 그 이후에도 많지 않습니까?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소외되지 않게 모두 국가가 기리고 지원하고 예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념식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SNS에 올린 천안함 작폭설이 이게 상당히 논란이었고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진 않은 거죠? 네, 그 사과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단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립국 조사단도 포함시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규탄 의장 성명까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안함 폭침의 물증도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 물증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다가 바로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에도 똑같이 1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 세대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된 인사의 그 입에서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자폭이다 내지는 조작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제 스스로 사임을 했다 하지만은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 또 어떤 그 입장이 발표가 됐냐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생각의 자유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대변을 하던데요.
이게 아무리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선진 사회에서도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산주의라든지 전체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옹호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언론이나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론 자신이 뭐 전제를 깔고 자폭 뭐 조작 얘기를 하지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 책임 있는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워딩이요.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 뭐 이렇게 지난 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고요. 이 이래경 이사장의 SNS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뭐 이분의 이래경 이사장의 인식 이 관련된 대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정부의 공식 발표 그거 뭐 좀 전에 정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에 의한 폭침이라는 천안함 공식 발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이제 지난 2월에 이걸 뭐 글을 올렸다는 얘기를 뒤늦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과 함께 그래서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 사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공직이나 아니면 뭐 선출직을 위한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정부의 공직을 맡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시적으로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검증 부분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미흡하거나 아니면 뭐 검증이 안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분이 이제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이런 인식들이 논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바로 이제 사의를 했고 우리 당 지도부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뭐 한 개인이 된 거죠. 사인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이 인식 자체를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 하고 한 개인으로서 사상과 뭐 모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부분까지 이제 뭐 당직이 아니죠. 혁신위원장 그만둔 상태에서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점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거는 본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개인의 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그 소수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치를 옹호하는 내지는 그 미국의 어떤 그동안에 미국이 냉전을 통해서 구소련과 그리고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독일 나치즘하고 저항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시민들의 자유 의견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그 절차를 밟는 그 상황을 제가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지금 국가 안보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폭격을 당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원일 전 함장이 이것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늘 추념식에 찾아가겠다라고도 얘기했고 지금 전해지는 걸로는 실제로 추념식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항의했다라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어제 그렇게 찾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수석 대변인 권칠승 대변인의 입장을 낸 것. 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없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또 같은 대변인으로 계시면서 당내에서 이런 논평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이런 설화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 수석 대변인 그 브리핑 예. 어떻게 나왔을까 저 좀 알아봤습니다. 어제도 저도 뭐 저녁에도 기자들하고 같이 만났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공식 저희 이제 회의 끝나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 예.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백브리핑 끝나고. 예. 그 브리핑은 이제 온 브리핑을 하죠.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뭐 익명이랄지 아무튼 백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백브리핑이 아니었더라고요. 뭐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동하면서 기자 몇 명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뭐 그 자리에 그 형식의 특수성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비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칠승 수석께서 이제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이나
지금 희생당한 장병들, 그다음에 또 생존 장병들, 유족이 있고 생존 장병들이겠죠.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본인이 공감을 하신다. 예. 하지만 이제 책임도 함께 이렇게 뭐랄까요, 느껴야 되는 지휘관으로서 예. 지휘관으로서의 차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함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과 또 해명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경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말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또 앉아 계시고 이런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뭐 공감은 하십니까? 발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마 편한 그 형식에 그러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본인이 어떤 이게 당의 입장이랄지 본인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갑작스럽게 뭐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예, 한민수 대변인의 의견을 설명을 여쭙는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함장님 입장이나 이런 볼 때는 좀 듣기에 좀 거북하거나 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저는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뭐 레토릭이라든지 공방,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그 사태는 굉장히 그 역사의 그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그 대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폭침을 받고 함장실이 완전히 뒤틀려 있어서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승조원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구사일상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40몇 명의 그 젊은이들이 정말 거기서 생떼 같은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58명, 최원희를 포함해서 58명이 겨우 살아서 나왔을 때 57명을 전부 그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에다 싣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머지 승조원들을 태우고 가장 마지막으로 경비함에 탄 사람이 바로 최원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알면은 부하들을 죽이고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조모 대변인이었습니까? 변호사라는 사람도 유사한 얘기를 해갖고 굉장한 논란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시키면서 살아있던 아니면 유명을 달리했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자 그랬는데 제대로 기억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한 사람의 명예를 뭐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군인으로서의 최원희를 그냥 죽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9시간 만에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또 비명계에서는 제대로 검증도 없이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을 앉힌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면서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반발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그냥 기사를 봐도 누군지 짐작할 만한 항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명계 의원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문명 9시간 만에 혁신위원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지도부가 수용했다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고 저희들 민망한 점 그런 사과드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본인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사의하기 전에 인터뷰를 보면은 나는 이재명계가 아니다 했고 대표도 실제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김근태계라고 불러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3학번 서울대 73학번인데 민청학년 이제 초대 상임위원도 했기 때문에 김근태 전 장관님하고는 아주 친분이 있고. 근데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했다는 점에서 네. 의혹적인 부분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뭐 그런 분 활동들을 한 거는 맞습니다. 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분의 이제 정치적 활동을 보면은 이제 민평련이라고 하는 김근태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원 모임들이랄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 분들은 확실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이거 를 표명하기 전에도 잘된 인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하신 분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창당을 할 때
무슨 뭐 삼고초를 해서 모시려고 했다 이런 걸 보면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서울대 운동권을 출발했지만 개인 사업도 크게 하셨고 그 사업에서 그 이익을 본 돈은 사회에 또 환원을 다 시켰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 내에 밖에 있는 분이지만 좀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게 싶고 그래서 이제 모셔오게 된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검증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직 후보자랄지 아니면 뭐 이제 정부에서 공직에 임명한다면 사실 검증을 뭐 좀 치밀하게 한다거나요 많이 했을 텐데 이거는 뭐 한시적인 혁신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파 전면전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글쎄요, 이걸 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일부에서는 저도 이제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지도부가 수용한 다음에 뭐 저희 이제 언론 반응도 좀 보고 친한 의원들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논란이 되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현 지도부가 좀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수용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 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고리로 해서 무슨 이분이 뭐 계속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뭐 개파 간에 뭐 전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논란이 커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닌데 위촉하자마자 2시간 만에 막 반발이 일어나고 결국 9시간 만에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하루 전에 알았다고. 그래서 개혁 부분만 생각했다 그러는데 이래경 인터넷 치고 SNS에 들어가면 아까 그 막말이라든지 음모론이 쫙 다 공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명계의 반발이라기보다는 여론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특히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그래서 얼른 걷어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모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재명 리더십은 무엇인가? 인재풀이 이렇게 좁았나?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뽑았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제 뭐 본인은 김근태계라 그러는데 김근태 전 의원은 제가 아는 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지만 그렇다 해서 김근태계가 다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결국은 최고위원들도 겨우 하루 전에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깜깜이었고 이런 식의 일련의 어떤 그 일화가 자꾸 소개되면서 그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제 수습은 했지만 말입니다. 이상민 의원 아침에 라디오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제 민주당 그럴 뭔가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좀 썼고 당내에서 누가 추천하고 뭐 누가 검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대변인님은 딱히 아시는 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추천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가 들었습니다. 추천했다라는 말이 가장 많아서 말입니다. 아 본인이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좀 주도적으로 이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느냐라는 보도가 저는 뭐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받았고 외부 인사 중에 그리고 지금 보니 그 이른바 그 여러분들이 비명계라고 하는 분일까요? 요구하는 게 전권을 줘라 해서 외부인으로 줘라. 그래서 외부인 중에 이제 추천을 좀 받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 어제 발표할 때는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발표할 때는 혁신위의 명칭과 역할까지도 혁신위에 다 주겠다. 그다음에 혁신에서 만든 혁신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제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했던 당내에 계신 분들도 뭐 지도부의 진정성이랄지 아무튼 이런 과정을 예상치 못했던 게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전권 혁신을 만들려고 했다는 뭐 이런 의도랄지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런 사실 이 문제들이 혁신위를 띄우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그전에 돈봉투 의혹도 있었을 거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생기면서 20, 30대 표심이 많이 빠진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상임위 교육위로 옮겼습니다. 뭐 윤리특위 통해서 좀 심사 자문에 좀 더 빨리 활동하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로 지금 옮기는 것이 상황상 맞느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법사위원이셨잖아요. 법사위에 있을 때도 뭐 코인을 뭐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본인이 대국민 사과도 했고 제가 볼 때 부적절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무소속으로 신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무소속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이 저도 뭐 국회 근무할 때 보면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국회의장한테 보고라 국회의장이 이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의원이 원하는 곳이랄지 이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무소속 의원을 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막 TO가 있다거나 다른 분이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이렇게 자리가 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제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이제 교육위를 갈 자격이 있느냐 비판을 하던데 저는 현재로서 이제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위의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보고 좀 거기에 합당한 징계 절차랄지 검찰 수사 과정을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정치 공세로서는 뭐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동료는 감싸라는 게 아니고요. 전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전에 얼마 전에 국방위에서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6.25 참전국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6.25 때 우리 도와준 나라처럼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하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 나라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소련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저희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국군 장병들이 창피하니까 이채익 의원 국방에서 빨리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과도하면은 그러면 다른 상임위 가면은 문화체육위 가면은 문화체육위원들이 싫어한다. 이런 논리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끝이 나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까지 올라와 있으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이제 그 국방위 이채익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무식한 거는 참아도 국민의 대표로서 그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거기서 예.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단지 이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그 김남국 의원이 가하는 그런 어떤 타격은 예. 상당히 클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 30대의 그 눈초리도 곱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위촉됐다가 다시 스스로 내려간 이내경 씨도 그렇고요. 또 김남국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코인 거래 문제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정진상, 김용 이렇게 얘기 나올 때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특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술 대접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160 구석에 달했던 그 민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사람이 없나 이러한 그 조롱과 냉소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이 상당히 그 김남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돈봉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과거의 그 사이다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어떤 신속하고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도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비판이 있고 냉소가 있다라는 점은 좀 각인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떼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여론을 들어봤더니 97%가 찬성을 했더라. 그래서 수신료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여당은 그래서 이참에 공영방송 문제 전반 살펴보자 이런 입장이지만 좀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KBS 수신료 문제는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고요.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뭐 IPTV라든지 뭐 OTT라든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국민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기료에 이렇게 수신료를
얹어가지고 내면서까지 KBS를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그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신료를 받지 않는 경향으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KBS 수신료 얘기가 나오니까 KBS도 반발하고 야당에서도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수신료를 없애되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여론과 또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보기 싫든 뭐 또는 뭐 그 비판을 하든 간에 그 야당과의 어떤 그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를 막 전격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에 반발하는 그러한 그 입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신료 문제 있다라는 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이거를 방송 장악이라는 단순 논리로 그 반발하고 하기보다는 과연 KBS 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을 아우르고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길들이기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와 보이는 명분을 대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정말로 우리 공영방송의 어떤 개선을 위하고 우리 방송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될 때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참여 안 합니다. 그런 시민단체 논의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지금 이걸 던졌어요. 던지면서 이거를 볼 때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를 다 믿어라. 우리의 명분이 맞다. 근데 그게 허울뿐이라는 걸 우리 국민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MBC 뭐 기자를 또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야. 뭐 정보 유출이나요. 그것도 과잉 수사 같습니다마는 MBC 본사를 들어갑니다. MBC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 비행기도 아닌데 탑승을 거부했어요. 세무조사를 갑자기 들어 520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지금 MBC는 대통령 개인이 바이든 날리면 AXX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소송 중이에요. 국가 세금으로. 그래야 됩니까? 본인이 한 얘기면 본인이 밝히면 깔끔한 거예요. 내가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밝히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가 소송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임기 2달도 안 남은 분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2달이 길다는 겁니다. 그전에 방통위 바뀌고 KBS 사장 바꾸고 MBC 사장 바꾸고 YTN 민영화 시키고 TBS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TBS 한번 보십시오. 무슨 약간 너무 편향적이다, 좌편향적이라고 해서 진행자를 쫓아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시가 자기들이 삭감한 액수를 환원시켜주겠다고 추경을 의회에다 보냈습니다. 73억 원어치, 73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보겠습니까? 이미 길 들여졌으니까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요금, 방송 수신료 문제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의도로 접근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방통위원장 문제랄지 방송 장악 문제, 특히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MB정부 때 이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언론단체가 모두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이동관 씨가 예전에 2008년도 MB정부 때 그 방송 장악과 해직 기자를 양산시키고 방송을 심하게 탄압했던 주역 중에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수신료 문제가 순수하다 하면은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예, 뭐 이명박 캠프에서 뭐 공보단장 맡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얘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지명 직전에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것에 대한 좀 비판적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그 방통위라는 그 곳이 역대 정권 이래로 항상 그 방송이 또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련의 어떤 정부의 그 정책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KBS 시청료와 관련해 가지고 건전하고도 정말 바람직한 공영방송화를 위해서 나가는 움직임이다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 집단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상당히 그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계속해서 고집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고요. 그리고 역대 정권이 방송 장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금 그런 오해와 그런 우려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한국이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여야 간의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없어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 맞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KBS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떳떳하게 지금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잘해왔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금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도 한번 꼼꼼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되 점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유권자들이 볼 때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선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깊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점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늘 논평 냈는데 네. 공영방송이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2014년에 노웅래 의원, 2017년에 박주민 의원이 방송법 대표 발의했는데 그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말이죠. 민주당 본인들이 얘기하는 수신료 얘기하는 거 말씀입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게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얘기 나온 것처럼 여야 간의 논의가 돼도 가장 중요한 게 KBS는 뭐 재정도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다 모여서 해야죠. 이 지금 여론조사라고 내놓은 게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뭐 90% 넘게 찬성했다는 건데 이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처분 소송도 내고 했는데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미 2008년도 MB정부 때 만들 때부터도 국민들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방통위 설치법입니다. 거기에서 방통위원들,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청구한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청구한 영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된 상태예요. 이런 분을 이렇게까지 2달을 또 채 안 남았는데 못 참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몰아내고 다음 후임으로 이동관 씨를 앉히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그러면 현재 떨어진 KBS 수신료가 말 그대로 지금 공영방송 체제를 건전하게 논의해보자는 그것도 뭐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